내용 증명 보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다들 되게 법적으로 잘 사셨던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우편물을 보내면 그 우편물을 보냈다는 사실만 남잖아요. 등기로 보내더라도. 그때 내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똑같은 문서 3개를 가지고 우체국을 가요. 그러면 내 거 하나, 상대방 거 하나, 우체국 보관용 하나 이렇게 놔둡니다. 그 3개 중간에다가 도장을 찍고요. 그러면 우체국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 2017년 4월 19일에 이거를 상대방한테 보냈다라는 게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편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런 내용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발뺌을 할 수 없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담아서 우체국에 한부 보내고 그냥 보내는 우편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는 거 왔다고 해서 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오를 해서 떨어지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용 증명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통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고요. 자, 우리가 돈 받아내는 거 제일 전문가가 어디겠어요? 뭐 추심업체도 있겠지만 은행이거든요. 은행,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뭐를 시켜요? 연대보증을 많이 세우죠. 그죠? 만약에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법인 대표이사한테도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표이사한테 연대보증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안 세우죠.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그 사람한테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법의 대원칙은 채권상,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그 채권의 채무자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둘 다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채무자에 둘 다 이름을 넣거나 한 명을 연대보증인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한쪽의 재산을 싹 몰아놓고 실제 활동하는 분으로는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재판 기껏 하고 해도 이 사람이 돈이 없고 와이프한테만 뭐 아니면 남편한테만 재산이 잔뜩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막 다들 막 우시면서 막 변호사님 왜 이건 못 받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부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청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그 도청이라는 범위를 내가 참여 안 하는 대화에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내가 나가면서 여기 밑에 몰래 휴대폰을 녹음기를 켜놓고 나간다. 그럼 그건 도청인데 내가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그건 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참여하는 대화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할 수 있다는 법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법이 그래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도청이 아니에요. 지금 법에 따르면. 그래서 녹음을 하실 수 있고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중요한 거래다, 이거는 꼭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걸 녹음하시면 증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가 임차인은 상가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춰야만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만약에 저 법상 대항력 요건이 없으면 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봅시다. 이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좀 얘기할 거리에 좋아요. 우리 또 법대 나오신 우리 오늘 소법전 득템하신 우리 사장님도 계시지만 법상 권리는 크게 채권이랑 물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물권은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저 소법전은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저 소법전의 소유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죠. 등기부가 있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차량도 등록증이 있고 그럼 이건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채권은 나랑 여기 계신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상의 권리는 서로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는 뭐겠어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둘 사이에 사용 계약을 맺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고 사장님이 임대인이면 사장님한테만 내가 이 땅을, 이 상가를 쓰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상가를 팔고 다 버리면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제가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 바뀌었다고 나가라 이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다가 보면 가끔 정말 답답할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누구랑 계약했는지도 잘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없으실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 얘 친구가 소개해줘서 뭐 여기서 뭘 받고 저기서 뭘 받기로 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인적사항은 아십니까? 뭐 휴대폰 번호는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번호가 바뀐 것 같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어떤 계약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뭐고 민증 주소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워도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락도 잘 되고 법적인 절차 취하기도 훨씬 쉬워요. 그리고 뭐 적어도 당연한 얘기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한 계약을 내가 뭐 상가를 사고 판다, 뭐 내가 집을 사고 판다 할 때 등기부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기부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잔금 치르는 날 그날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가끔씩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뽑아놓은 거 그냥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잔금 전날 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확 땡기고 저당권 왕창 설정해 놨을지 누가 압니까? 네, 무조건 잔금 주는 그때 내가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셔서 부동산 임대인들한테 꼭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요즘 그렇게 해주는데 가끔 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안 그럴 때 늘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게 결국 정확한 상대방이 누구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뭐고 하는 게 써 있는 게 계약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만 잘 받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끔씩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막 주고 막 사업자 등록도 막 명의 빌려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주면은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사고 파는 건 그 부동산 매도용 따로 떼야 되기 때문에 그 뭐 그런 거 예외가 있지만 내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있으면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한 위임장을 내가 만들면 돼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돈을 싸들고 현금으로 주는 거. 그거는 거의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을 싸들고 가서 현금으로 주는 거는 계약서가 최선이지만 그리고 요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님 계좌이체 해놨는데 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명목의 돈인지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투자금이다. 이거는 뭐 내 사업하는데 투자해 준 거다. 수익이 나야만 갚는 거다. 아니면은 빌려준 건 맞는데 100년 후에 갚기로 했다. 진짜요. 그럼 뭐 100년 그렇다고 10년 후에 갚기로 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투자금이다. 투자금 아니고 내가 대여금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런 상황 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좌이체만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인데요.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단골로 나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야, 나 이 계약서 내가 안 썼어. 네가 그때 도장 네 맘대로 찍은 거 아니야. 뭐 서명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우리 직원이 가서 지 맘대로 한 거 같은데? 뭐 단골 메뉴입니다.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단골 메뉴.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진짜 단골 메뉴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적 감정 보내고, 그죠? 그때 있었던 증인 찾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걸 다 알고 여기에 사인했다라는 거를 녹음을 해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나 여기 없었고 뭐 직원이 혼자 알아서 한 거고 난 여기에 동의한 적 없고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죠. 아시겠죠? 계약서를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사인하는 현장에 대한 녹음까지 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까지 있으면 못 빠져나가죠. 요거 이제 제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받을 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치도 다 취하고 뭐 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잘 주면 좋은데 뭐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뭐 돈을 잘 못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만 믿고 뭐 세워라 내워라 맨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돈 갚아라.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땅 내놔라 이런 거 말고 단순한 금전,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 채권자가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무자한테 일단 이 돈을 지급해라 명령서를 보내버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 신청 내자마자 진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자, 그러고 나서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 2주 동안 이 일을 안 하면 요거에 대해서 요 지급 명령서 요걸 가지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마어마한 절차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하고 아주 좋은 절차인데 이거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들이 카드 회사랑 대부업체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절차를 만든 거는 우리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이런 거를 많이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정작 서민들,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고 대부업체 카드 회사만 이걸 잔뜩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고 가능하면 이용하면 좋겠죠. 물론 이거를 쓸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물론 이것도 인지대도 저렴하고 절차도 굉장히 빨라요. 다만 요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니까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실제 돈을 빌린 게 맞고 그냥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다. 그러면 굳이 이의하겠습니까? 이의 안 하고 확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서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요거 하나 알고 계시고 주변에 돈 떼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런 게 있대. 내가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막 약간 락스피릿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뭔가 자기 품격도 올라가고 뭐 있어 보이고 그죠? 그런 느낌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좋은 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법무사도 찾아 안 가도 돼요. 변호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요 지급 명령 뭐 전자소송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요 사이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제 아이디고 여기 보면 바로 요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저걸 누르면 자동으로 막 내 이름 인터넷으로 그 뭐 마치 쇼핑몰에 주문하듯이 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상대방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내가 못 받은 돈 얼마인지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서 전자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돈도 전자로 낼 수도 있어요. 법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좋은 절차를 왜 다들 잘 모르시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이 먹고 살라고 이런 절차를 잘 홍보 안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아주 좋은 절차가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강의한 동영상이 배달의 민족 거기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5조의 내용이에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서로 다르게 정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아예 무효예요, 법적으로. 이 법의 적용만 받으면. 자, 그럼 이 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요 세 가지예요. 인도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그 점포에 입주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에 입주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하죠. 두 번째는 그 점포 요 자리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어차피 신청하러 가실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셔가지고 임대차 요것도 팁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서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받잖아요. 그죠? 받잖아요. 계약금만 주면 임대차 계약 받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가서 사업자 등록 어차피 하시려면 미리 가셔야 되니까 그거 들고 가는 김에 여기다가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물론 뭐 부서는 다르겠지만 아무데나 찾아가서 확정일 찍어주세요 이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겠지만 제 말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부서에 가가지고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줘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자, 봅시다. 이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날 내가 이만큼의 보증금이 있다라는 게 공적으로 증명이 남고 그 날 뒤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한 거는 내 후순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기 확정일자 도장 하나 찍음으로써 내가 갖고 있던 평범한 그냥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은행이 설정하는 저당권 같은 강력한 권리로 변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가 묵시의 갱신인데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대충의 내용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나는 너랑 갱신 안 할 거야. 또는 임대차 임차 월세 올려줘 이런 통지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양쪽이 다 조용히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동안 갱신된 걸로 보는 거예요. 묵시의 갱신이라는 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까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아까 요거랑 똑같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요거 똑같습니다.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내용 증명 보내도 되고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증빙만 잘 남겨 놓으시면. 보내면 임대인은 심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갱신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그 기간 제한이 있어요. 요것도 연장하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여튼 현재로서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여기 계속 장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약갱신 안 한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볼게요.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요즘 샵인샵 이런 거 진짜 문제 많이 됩니다. 나가라고 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샵인샵 이런 거 안에 하실 때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한테 얘기하고 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그냥 동의해줘요.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받으시면 임대인에게 이런 좋은 빌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서로 친구 간에 놀러 가고 놀러 가는 거야 어디 놀러 가든 밥 먹는지 그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법적으로 이거를 뭔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이 쓰리거나 내가 이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괜히 쿨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주변 분들한테 문의도 해보시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나의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너무 그냥 쉽게 쿨하게 이 사람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2년 오래됐어도 5년, 10년 되신 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신중하게 요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변 분이랑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내일일 때는 잘 모르거든요. 옆 사람이 물어보면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것도 계약서 너 임마 너 재벌이야? 이것도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빌려준다고? 너 정신 나갔냐? 이런 따끔한 말을 주변 사람들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상의해 보시고 신중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게도 운영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법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이 원만하게 잘 또 편안한 그런 사업과 생활을 영위하시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